안녕하세요. 교과서 진도 특강 천재교육 박영목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EBS 국어영역 장재혁입니다. 자, 오늘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국어 수업 시간에 졸진 않았겠죠. 선생님도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아이들 깨우냐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시면서 여러분 깨워가지고 중요한 이야기다 라면서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시험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학교 수업이 가장 중요하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곧 문제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와 함께 채워간다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 기억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부분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 바로 이겁니다. 대단원 1의 소단원 2 소통하는 글쓰기라는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선생님도요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쭉 훑어봤는데요 재밌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흥미를 갖고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요소를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딱 하고 찝어줄 테니까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일단 제일 먼저 우리 교과서 똑똑 훑어보기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에 일단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선생님 거 확인해 보자라는 건데요. 여러분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과서에는요 영훈이의 역사 누리방이라고 하는 블로그에 청기화 발견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고요. 그 글의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내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거부터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청기화 발견 사건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글은요. 갈래로 봤을 땐 과연 어떤 갈래에 해당할까? 여러분 이거부터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래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학이라고 했으면요. 여러분 시도 있고요. 소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극도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청기화 발견 사건은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수필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수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 내용 구성을 쭉 확인해 보면요.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된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진 수필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아마 자신의 블로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요즘 블로그보다는 다른 SNS가 훨씬 더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뭐 얼굴책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친구들이 있어도 블로그를 쓰는 친구들이 어쩌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과거에 선생님도 한때는 나름 잘 나간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블로거였습니다. 글 쓰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와가지고 글을 읽어주고 댓글을 남겨주고 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하나하나 올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쾌감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거 느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요. 본인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해서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블로그 만드는 법 정말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글의 갈래는 수필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될까? 주요 출제 요소를 지금부터 정리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보는 겁니다. 자, 정리의 신이 차려주는 공부 밥상. 여러분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주요 출제 요소 정신 차리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일단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본문을 어떻게 정리해야지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내용 정리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갈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이에요. 갈래의 특성. 선생님이 앞서 우리 청기화 발견 사건이라고 하는 글이 갈래로 봤을 땐 무엇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기억하는 친구들 많네요. 바로 수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수필. 자, 그럼 도대체 이 수필이라고 하는 글은 어떤 글일까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수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썼던 거 있죠. 일기자. 일기라는 것이 바로 수필의 대표적인 종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리고 수학여행 다녀오면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많이 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기행문 써서 제출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기행문도 수필에 해당한다는 거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수필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요.
글쓴이가 자신이 경험한 체험을 바탕으로 수필을 창작한다라는 건 많은 친구들이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럼 수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나 이런 체험도 해봤다? 넌 못 해봤지? 라는 생각으로 쓰는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수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는 것이냐? 수필은요, 자신의 체험 혹은 자신의 성찰,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특정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자신의 체험이나 혹은 경험, 이 중에서 성찰을 통해서 어떤 특정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이 깨달음을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창작하는 것이 바로 수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필이라는 갈래의 특성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 속에 글쓴이의 체험과 성찰이 드러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도대체 글쓴이는 어떤 체험을 했길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수필을 창작했을까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글쓴이는 도대체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여기까지 찾아주면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고 분석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사실 고등학교에서 실제 수업을 듣고 여러분이 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나간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능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지를 딱 봤습니다. 시험지 받았으면요, 그 안에 현대 수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고전 수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수필이라고 하는 갈래의 글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수필 속에서는 글쓴이의 체험, 성찰,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찾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더한다면 진짜 금상첨화인데요. 뭘 더하고 싶냐면요, 수필이라고 하는 건 작가, 글쓴이의 굉장히 독특한, 글쓴이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드러나는 글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개성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 일단 글쓴이만이 가지고 있는 체험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개성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필에는요, 글쓴이만의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내용과 관련해서 글쓴이의 체험, 성찰, 그리고 깨달음을 찾는다.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더하는 겁니다. 글쓴이만의 독특한 표현 방법이 어떻게 작품 속에 녹아있는가, 그걸 찾는다라고 한다면 수필을 제대로 분석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청기와 발견 사건도요, 우리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글을 실은 매체의 특성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앞서 선생님이 교과서 훑어보기를 통해서 잠깐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청기와 발견 사건은 인터넷 블로그에 실려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 인터넷 블로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본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한 IT 강국이잖아요. 인터넷이 쫙 퍼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휴대하면서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이 안 되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스마트폰이 저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자, 많은 친구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인터넷 블로그는요, 인터넷 기반 속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느끼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그 글의 내용이 전달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매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독자들과 실시간, 거의 실시간으로 상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인터넷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가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라고 했을 때 그 글을 읽고 댓글을 남겨주고, 그 댓글에 대해서 글쓴이인 내가 다시 또 댓글을 남기면서 블로그라는 매체 속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 매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터넷 블로그의 특징에 초점을 맞춰서 선생님과 함께 본문을 쭉 분석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주요 내용을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간략하게 본문 내용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교과서 팍팍 파고들기, 우리 본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앞서 선생님이 안내했던 것처럼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내용은 바로 청기화 발견 사건이라는 수필이었죠. 그 수필은 처음, 중간, 끝에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을 바탕으로 선생님과 주요 내용을 확인할 거예요. 주요 내용 어떤 걸 확인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성찰을 했으며 그 성찰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는가 이것을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분석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기화 발견 사건의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글쓴이가 오랜만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서 마당에 나무를 심고 있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돌 조각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돌 조각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이거 청기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럴 것 같아요.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나무를 심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돌 조각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돌 조각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조선시대의 청기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물론 이 청기화라고 하는 건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돌 조각인데 그 돌 조각을 청기화라고 판단한 건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요. 이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쓴이는 왜 돌 조각을 청기화라고 판단하게 되었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예전에 국립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전시되어 있던 조선시대 청기화의 색깔과 비슷했대요. 즉 청기화라고 판단하게 된 이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글쓴이 자신의 무엇과 연결한 거예요? 과거 경험 그리고 배경 지식과 연결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과거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가가지고요. 조선시대 청기화를 실제로 본 거예요. 봤을 때 머리에 남아있는 그 기억 속의 청기화의 색깔과 본인이 발견한 돌 조각의 색깔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이거 조선시대 청기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거기다가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처음 부분 보니까 할아버지 댁은 경복궁과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댁의 위치. 할아버지 댁의 위치가 어디와 굉장히 가까웠다? 경복궁과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이 조선시대의 청기화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고 있는 청기화 발견 사건에서의 어디에 해당한다? 처음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처음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짐작할 수 있느냐? 이 처음 부분에서 글쓴이가 돌 조각, 자신 생각하는 조선시대 청기화라고 생각되는 그 돌 조각을 발견하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쓴이는 어떤 느낌이 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 돌 조각 뭔가 범상치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이 발동을 했죠. 그리고 자신의 배경 지식, 할아버지 댁의 위치를 고려해 봤을 때 이건 분명히 그냥 돌 조각이 아니라 조선시대 청기화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처음 부분에서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본문의 처음 부분에서 중요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 부분이에요. 왜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필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체험을 중심으로 글쓴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를 정리한 겁니다. 처음 부분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청기화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했고요.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결하고요. 할아버지 댁 위치를 고려해봤을 때 그냥 돌 조각 아니고 청기화일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호기심과 설렘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 부분 내용 정리했습니다. 이제 중간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글쓴이가 청기화라고 추정되는, 생각되는 그 돌 조각을 가지고 뭐 했느냐? 내가 발견한 기화가 조선시대 유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거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중간 부분에서는 돌 조각의 청기화라는 걸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했냐면요. 인터넷 검색을 했다라는 내용이 등장해요. 자, 이것도 글쓴이의 체험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중요 내용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뭐가 나왔냐면요. 경복궁 내 여러 곳에서 청기화가 출토되었다라고 하는 뭐를? 신문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이 글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할아버지 댁은 경복궁 근처에 있고 신문기사를 찾아보니까 신문기사에는 경복궁에서 청기화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발견한 이 돌 조각도 결국은 뭐다? 조선시대 청기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기와의 색은 내가 발견한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확신이 커졌습니다. 당장 이번엔 도서관으로 달려가서요. 관련 책을 찾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두 번째. 검증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요. 관련 서적을 찾아봤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그 서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종실록도 찾아봤고요. 문종실록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까지 찾아봤습니다. 거기에서 청기화와 관련된 정보들을 막 수집을 했어요. 수집하는 과정에 내가 발견한 것이 조선시대 청기화라는 믿음이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래서 1번 자료 찾아보고요. 2번 자료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신문기사 봤고요. 도서관에 가서 관련 서적을 찾아봤어요. 이 과정 속에서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커졌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돌조각이 청기화라고 하는 확신은 더 커졌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확신은 더 커졌다라는 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글쓴이가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청기화가 경복궁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귀화는 유물일 가능성이 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도 물어봤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하나같이 야 이거 경복궁 청기화가 맞는 것 같다면서 놀라워했대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댁 마당을 더 조사해보면 또 다른 유물이 발견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답니다. 친구들의 반응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글쓴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걸 진짜 돌조각을 진짜 청기화라고 믿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구나라는 거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실한 물증이 필요한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서요. 진짜 유물이라는 확신이 든 나는요.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청기화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요. 이제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자, 전문가가 누군지도요. 우리 수필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한 한 대학 교수님께 찾아뵈어도 되는지 전자우편을 통해서 여쭈어 봤고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찾아가서요. 기와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페인트 칠한 요즘 기와란다. 조선시대 기와는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다른 건물 공사 때 쓰인 기와가 아닐까 싶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문가를 찾아갔고요. 그 전문가가 한 말을요.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분명 조선시대 청기화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갔지만 전문가의 말을 통해서 우린 이것이 조선시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즉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자, 일단 우리 이 과정 속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수필을 쭉 작성해 나가는 과정에 전문가를 찾아갔고요.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걸 직접 인용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직접 인용했을까? 여러분 앞서 선생님이 수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독특한 표현 방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전문가가 이야기한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니까 내용의 사실성 혹은 현장감이 높아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전문가의 내용을 직접 인용합니다. 전문가 말한 바를 직접 인용해서요. 글쓴이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아보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글쓴이의 감정이 변화해 나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 부분에는 호기심과 설렘을 가지고 돌 조각이 조선시대 청기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글쓴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친구들이 그리고 인터넷 신문 기사 혹은 관련 서적을 통해서 점점점 확신이 커져갔기 때문에 기대감도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전문가를 찾아가고 나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글쓴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린 글쓴이의 실망하는 그 마음을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민망하여 얼굴이 빨개졌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서 아름다워 보였던 기와가 빛깔이 순간 바랜 것처럼 느껴졌고요. 기대감에 들떠있던 내 마음 이성을 찾아서 차분하게
편해졌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글쓴이의 심경이 변화되는 거 쭉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던 글쓴이가요, 점점점 기대감도 갖고 확신도 갖게 되다가요, 실망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중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용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수필의 마지막 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끝에 해당하는 부분 보니까 이런 내용 등장합니다. 믿는 대로 보인다고 한다. 조선시대 청기화였으면 하는 마음이 섣불리 그렇게 단정지었고 다른 가능성을 제외하자 조사한 내용 모두가 다 그럴듯하게 여겨졌다.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는데 나는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끝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 찾을 수 있었나요? 그렇죠. 수필에서의 핵심은 반성, 성찰과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끝부분에서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있는 글쓴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뭘 잘못했대요? 그렇죠.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이 잘못이다 라는 점을 반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반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확신을 가지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한 조사뿐만 아니라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뭐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대로 된 확신, 정말 제대로 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끝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글쓴이가 무엇을 반성했는지, 그리고 그 반성 과정에서 어떤 점을 깨달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수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기와를 버릴까 생각했대요. 근데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요, 그 기와 덕분에 얻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그 기와를 소중한 보물 1호로 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글쓴이가 별로 값어치가 없는 이 기와를 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왔고 그 기와를 왜 보물 1호로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글쓴이는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기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표시하고 있는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한 조사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보물 1호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처음, 중간, 끝으로 내용을 쭉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그렇죠. 글쓴이가 실제로 어떤 체험과 경험을 했는가, 그리고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반성하고 성찰했는가, 반성과 성찰 과정에서 어떤 점을 깨달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출제 요소는 모두 다 확인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교과서 속에는요, 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글이 실려 있는 매체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터넷 블로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의 특징에 앞서 이야기했죠. 매우 많은 사람들이 글을 신속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그 글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어지는 부분을 보니까 우리 글쓴이 영훈이의 역사놀이방에서 청기화 발견 사건을 본 여러 네티즌이라고 해야 되겠죠? 블로그에 다녀간 사람들이요, 댓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의견을 남겼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비의 꿈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쓰는 그런 아이들이 쓰는 사람은요, 이렇게 답글을 남겼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영훈님의 글과 사진 덕분에 청기화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글을 읽은 일종의 독자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독자의 반응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대목은 무엇이냐? 나비의 꿈은요, 글을 읽고 무엇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소에는 몰랐던 내용, 즉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새로운 정보를. 자, 거기다가 이야기를 쭉 확인해 보면, 댓글을 보면요, 글에 반전이 있어서 모두 있었대요. 재미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정보와 재미를 느꼈다라는 내용을 댓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광해군 때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에 청기화가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왜 없는 걸까요? 혹시 아시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점을 글을 작성한 글쓴이
영훈이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궁금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궁금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영훈이가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청교화를 만드는데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었고 청교화를 만드는 주원료인 염초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료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영향을 미쳐서 청교화가 더 이상 제작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댓글을 남긴 사람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어요. 근데 그 궁금해하는 점 일종의 독자의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독자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는 글쓴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응답이 과연 뭐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인터넷에 올린,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 글을 창작한 사람과 글쓴이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인터넷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뽑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댓글, 나비의 꿈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쓰는 분과의 내용 확인했고요. 우리 두 번째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나들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쓰는 사람이네요. 너나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내용의 댓글을 남겼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대로 보인다는 말 정말 공감해요. 우리 믿는 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건 영훈이가 자신의 글에 작성한 내용이 되겠죠. 그 말에 공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달고 있습니다. 나의 공감을 댓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도 평소에 믿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을 읽고 자기가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글에 대해서 글쓴이가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 글이 너나들이님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글쓴이가 쓴 글이 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좋은 영향을 통해 독자의 행동이 변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중요하다는 내용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대장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디가 대단합니다. 역사 대장님이 남기셨습니다. 역사 대장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청교화를 공부하고 삶의 교훈도 얻는 뜻깊은 경험을 하셨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영훈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얻은 그 경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내용 볼게요. 청교화에 관심이 있으시면 어디? 창덕궁 선정전에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청교화를 올린 건물이거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덕궁 선정전이라고 하는 곳이 청교화를 올린 건물이라고 하는 건 누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죠? 그렇죠. 댓글을 남긴 역사대장의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사대장은 댓글을 남기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댓글을 남기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영훈이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 청교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라는 거 알고 있는데 창덕궁 선정전이라고 하는 곳이 청교화를 올린 건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 나는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는데 너도 알아봤으면 좋겠어 라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훈 답변합니다. 창덕궁 선정전이 청교화를 올린 건물이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가봐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고마움 표시하죠. 그리고 자신도 그곳을 방문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대장, 창덕궁 가실 거면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가보고 싶네요 라고 이야기해요. 영훈이 이야기합니다. 네, 좋아요. 그럼 제가 계획을 세워볼게요. 자, 우리 댓글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냥 굉장히 일회적이고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역사대장이 댓글을 남긴 양상 그리고 영훈이가 답변을 남긴 양상을 확인해 보면요. 댓글을 통해서도 의사소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인터넷 블로그의 댓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라고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회적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속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인터넷 블로그의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본문의 내용 정리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영훈이의 청교화 발견 사건이라고 하는 수필도 정리했고요. 그 수필에 댓글이 달린 것까지 내용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활동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교과서 팍팍 파고들기 학습활동 내용입니다. 자, 학습활동 중에서 첫 번째 내용학습과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내용학습에는 어떤 것을 묻고 있는가?
자, 내용학습에서 묻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네요. 사실 학교 시험에서 이 학습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곤 하잖아요. 근데 학습활동에서 뭐 묻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앞서 정리했던 바로 그겁니다. 뭐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죠. 수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필에서의 내용 정리의 핵심은 글쓴이의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것만 정리한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학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글쓴이가 한 경험들을 쭉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글쓴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 먼저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청교화로 추정되는 돌 조각을 발견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돌 조각을 발견하고 나서요, 우리 글쓴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쓴이는요, 자신이 발견한 기와가 조선시대 청기화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왜 조선시대 청기화라고 확신하게 되느냐? 그 청기화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었죠. 조선시대 청기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국립고궁박물관에 가가지고 조선시대 청기화를 실제로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배경 지식을 검토해 봤을 때 내가 발견한 이 돌조각이 그냥 돌조각이 아니라 무엇이다? 조선시대 청기화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영훈입니다. 자, 근데 배경 지식만을 가지고서 이야기한 건 아니죠. 또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배경 지식에 나와 있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확인한 조선시대 청기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자료가 기억나요? 그렇죠?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요. 신문 기사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뭐도 확인했습니까? 도서관으로 달려가가지고 여러 가지 문헌 자료도 살펴봤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친구들도 다 이거 조선시대 청기화가 맞는 것 같아 라면서 이야기하는 대목 여러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어지는 경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경험은 뭐가 있었냐면요, 조선시대 청기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냥 알게 된 거 아니죠. 문화유산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죠. 자, 문화유산 전문가를 찾아갔고요. 그 문화유산 전문가가 해주는 이야기 뭐였습니까? 보자마자 야, 이거 조선시대 청기화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최근에 만들어진 청기화야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일단 경험을 쭉 정리했어요. 경험을 시간순으로 쭉 정리하다 보니까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였냐면,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돌조각 청기화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을 조선시대의 청기화라고 확신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내 전문가를 만나고 나서 그것이 조선시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뭐 확인해야 될까요? 깨달음 살펴봐야 돼요. 단순하게 경험만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수필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깨달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글쓴이가 깨달은 바 정리할 수 있겠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렇죠. 글쓴이는요,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어떤 일에 무엇을 갖기 위해서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충분히 조사하고,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았다라는 거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쭉 정리했습니다. 요 두 가지,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반성, 성찰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학습 활동 중에서 목표 학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목표 학습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를 보니까 쓰기가 의미를 구성하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알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쓰기가 의미를 구성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이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검토해 가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 다음은 영훈이가 글을 쓰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빈 곳에 알맞은 내용을 채우며 영훈이가 글의 의미를 구성한 과정을 파악해보자.
여러분이 영훈이가 그 청기화 발견 사건이라고 하는 글을 쓰기 전에 계획을 했겠죠. 우리가 흔히 계율을 작성하고 실제 글쓰기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훈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글을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글의 구체적인 내용에 얼개를 작성을 했을 거예요. 계획하기 단계를 거쳤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계획하기 단계도 거치고요. 내용을 수집하는 단계도 거치고요. 내용을 조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글쓰기 활동을 했을 텐데 계획하기 단계에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했을까? 먼저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글을 쓰는 목적은 이 글이 수필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바가 있겠죠. 우리 앞서 학습활동에 내용학습에서 정리한 바로 그것입니다. 경험과 깨달음을 누구에게? 결국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청기화 발견 사건이라고 하는 글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글의 주제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냐, 그리고 예상 독자를 어떻게 설정했을 것이냐. 일단 글의 주제는 우리가 앞서 봤던 그 깨달음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뭐냐면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먼저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주제로 삼아서 글을 작성해야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뭘 고려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상 독자 고려해야 됩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니까 당연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누리꾼들이 예상 독자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블로그는 그 누리꾼들이 적극적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예상 독자는 누구일 것이다? 그렇죠. 영훈이의 역사 누리방, 즉 역사라고 하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리꾼들을 예상 독자로 생각해서 글을 창작해야지, 작성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글을 실을 매체와 그 매체를 고른 까닭. 글을 실은 매체는 뭐였어요? 인터넷 블로그였죠. 자, 왜 이와 같은 매체를 골랐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 많은 독자에게 쉽게 글을 전달할 수 있다. 내가 글을 올리게 되면요,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독자와 즉각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우리 댓글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글을 쓰는 목적, 글의 주제, 예상 독자, 그리고 글을 실을 매체에 대해서 영훈이는 분명 고민했을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면요. 경험이나 배경 지식에서 마련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실제로 영훈이가 작성한 글을 보면 영훈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배경 지식이 글 속에 굉장히 많이 녹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경험, 어떤 경험이 있고요. 배경 지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일단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돌조각 청기화를 발견하게 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청기화가 그냥 청기화가 아니라 조선시대의 청기화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 확신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조선시대 청기화 색깔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다녀왔기 때문에? 국립고궁박물관에 다녀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에게 검증받았던 경험을 제시하면서 나는 분명 조선시대 청기화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확신이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내용을 구성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영훈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책,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마련한 내용 분명히 글 속에 녹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마련했나요?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 기사를 찾아봤던 영훈이의 경험 확인할 수가 있었죠. 영훈이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조선시대 청기화의 색깔과 본인이 찾은 청기화의 색깔이 일치한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기화 사진을 보면서 그 확신을 점점점 높여갔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달려가가지고요. 관련된 서적을 찾아봤다라는 거. 그래서 관련 서적 속에서 청기화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한 영훈이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조직의 특징도 있어요. 내용 조직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내용을 조직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내용을 조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경험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본인이 얻게 되는 깨달음을 쭉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글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있냐면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라는 거. 청기화를 맨 처음에 발견했을 때 호기심과 설렘, 그리고 청기화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대감과 그리고 확신이 커졌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자신이 느끼게 됐던 실망감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우리는 이 직접 인용을 통해서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사실성, 그리고 현장감, 그리고 신뢰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인터넷 블로그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교과서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자신이 발견한 기와 사진, 그리고 조선시대 청기화 사진을 같이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이 글을 실은 매체가 인터넷 블로그이기 때문에 사진 자료를 같이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라는 특징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물음입니다. 글의 매개로 하여 영훈이와 독자 사이에 일어난 반응을 정리하고 영훈이의 글에 독자들이 다양하게 반응한 까닭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나비와 꿈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댓글을 보면요, 청기화에 관한 정보를 얻었고 글의 내용과 관련해요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고 하는 의문을 댓글로 제시를 하니까 글쓴이인 영훈이가 답글을 달아줍니다. 답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료를 검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비의 꿈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독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제시해줍니다. 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인터넷 블로그라고 하는 매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쓴 글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독자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댓글 알아봤고요. 두 번째 댓글, 너나들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댓글이 되겠죠. 너나들이는 댓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냐면요, 당신이 쓴 글에 나도 공감한다. 믿는 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에 공감하고 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글을 읽고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훈이가 쓴 글이 독자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자, 영훈이는 답글에 상대방 말에 나도 공감을 하며 자신의 글이 독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게 됨. 그럼 점점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 역사대장이 남긴 댓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역사대장님이 굉장히 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영훈이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내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죠. 창덕궁의 선정전으로 가보는 것이 좋겠다. 그곳이 청기화를 올린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훈이가 할 활동에 대해서 기대감을 나타내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거기다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영훈이가 어떤 답변을 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는 창덕궁 선정전이 그런 곳인지 몰랐다라면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곳에 방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역사대장이 추천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해야 되겠다. 창덕궁을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밝히는 대목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댓글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역사대장이 글 남기고 영훈이가 댓글 남기고 또 역사대장이 남기고, 즉 인터넷상에서 의사소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영훈이의 글에 독자들이 도대체 이와 같이 다양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점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청기화 발견 사건이라고 하는 동일한 글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각각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를 여러분이 추론해 보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거예요. 분명 같은 글이에요. 같은 글이라고 해도 독자가 처해 있는 각각의 맥락이 다르겠죠. 누군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요, 누군가는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요. 인상 깊은 구절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각각의 독자들이 처해 있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읽고 그 내용을 수용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독자들이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는 공감을 표현하고 몰랐던 내용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군가는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군가는 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글쓰기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쭉 살펴봤던 목표 학습의 내용이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쓰기의 특성을 정리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괄호친 1번에서 확인했던 내용 있죠. 영훈이의 글쓰기를 쭉 분석한 걸 바탕으로 해서 글쓰기 활동을 계획하기에 실제 글쓰기 내용을 정리한 것을 통해서 배경 지식과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종합하고 조직하여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쓰기 활동이다 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기 활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요 뭐냐?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내용만 조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 조직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독자를 고려하는 것이죠. 예상 독자가 누구일지 생각하면서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과정부터 사실은 글 쓰는 사람은 예상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글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글쓰기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자 예상 독자와의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을 다 쓰고 나면요, 독자들이 글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면서 글쓰기와 소통을 하게 되겠죠. 우린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글쓰기가 결국은 무엇이다? 사회적인 소통, 즉 사회적 상호작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 쓰는 과정에서 이미 글 쓰는 사람은 예상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글을 쓰고요. 실제로 글을 읽은 독자들은 독자들의 입장에서 자신이 파악한 맥락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글쓴이와 끊임없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단원의 제목이 사회적 소통으로서의 글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이제 교과서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소통하는 글쓰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는 글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글쓴이와 독자가 연결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글 쓰는 사람은요 그냥 글 쓰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쓰기 맥락을 고려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글 쓰는 과정에 본인이 실제로 한 경험, 그리고 내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 그리고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조직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상 독자를 고려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이 독자들에게 읽히겠죠. 독자들은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각각의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글을 수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쓰기라고 하는 활동은 의미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의미를 구성하고요. 독자와 소통하는 결국은 무엇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자, 그래서 이 단원의 제목이 결국은 뭐다? 소통하는 글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 선생님과 함께 쭉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 지표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게 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 확인해 볼까요? 다음 시간에 대단원 2로 넘어가서요.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 읽기라는 단원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볼까 합니다.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